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김의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입니다. 그리고 이용주, 박진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어제였죠.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여당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개헌선을 확보해서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아베의 수건에는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일본발 수출 규제 조치는 더욱더 장기화될 전망을 보이고 있고요. 한일 관계는 그야말로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21세기판 임진왜란이다. 100년 전으로 시계를 되돌려 놓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많습니다. 주변에 일본에 가지 않겠다. 일본 제품을 사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네, 이게 과연 얼마나 길어질지 또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국민들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걱정이 큽니다. 네, 자, 자세한 얘기는 박진준 기자가 준비하셨죠? 네, 지난 주말에 종로의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요, 아베 정권의 경제보복 조치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촛불이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저 장소는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군 성노예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이른바 수요 집회가 몇 년째 열리고 있는 곳이잖아요. 목요일에는 강제징용 사과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대규모로 이렇게 촛불이 밝혀지는 광경은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과 분노가 뜨거웠는데요. 그렇다면 일본 현지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직접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일본 도쿄 인근의 치바현. 많은 시민들이 오가는 한 지하철역 앞에서 참의원 선거 유세가 한창입니다. 집권 자민당의 이 지역 후보는 사토 마사이사 현 참의원. 6년 임기의 참의원을 12년째 두 차례 역임 중인 그는 울산 자위대 고위 간부 출신입니다. 私の息子も実は自衛官です。国会議員の中で子供を自衛官にした私だけだと思います。 자민당 내 대표적인 극우 인사로 우리의 외교부 차관급에 해당하는 외무성 부대신, 즉 현직 강요이기도 합니다. 慰安婦合意、これで二国間制度でこれで終わりですよ。そして徴用工とか没収工とか応募工、いろいろ言い方があります。旧朝鮮半島出身者の労働者の問題、これは条約で解決した話。 자민당 지도부는 이번 선거전에서 일본 내 혐한 정서를 적극 활용하라고 후보들에게 지침을 내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불거진 양국 간의 갈등이 선거 유세의 단골 화두로 등장했습니다. 全てとっても韓国の方が一方的に問題を作り出し、日本には全く非がない。韓国はここの大きな問題がまだ分かっていないと思っています。 도쿄 미쓰비시 중공업 본사. 미쓰비시는 우리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를 배상해야 할 일본의 대표적 전범 기업입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한국을 성토하는 극우 단체들의 집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한일 단교, 불합리 요구 단호히 거부 등이 적힌 현수막을 든 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いわゆる慰安婦というのは単なるその当時は合法だった売春婦だったからです。お金になることを教え知恵つけてあげて、それから慰安婦が問題化しました。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한국에 대한 조롱과 혐오를 자극합니다. パク・チョン氏なんかは日本の経団連のどこ敏夫さんのところに来て土下座してお金をもっとください、そのようなことまで言ってるんだよ。 일본은 지난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는 걸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徴用工問題というのは歴史問題ではなくて、国際法上の国と国との約束を守るの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その義務の中において、相手の国が約束を守らないという中においては、今までの優遇措置は取れない。 참의원 선거전과 맞물려 일본 우익 언론들의 한국 때리기도 연일 수위가 높아졌고 급기야 도를 넘었습니다. 지난 17일 방송된 일본 후지 TV. 韓国側は今更徴用工問題を取り下げるわけにはいかないし、レーダー照射も認めるわけにはいきません。慰安婦財団に至っては解散してしまいました。日本に差し出すものが何もないんです。あるとすればムン・ジェインの首くらいでしょうか。
문재인 대통령이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한국의 재계 인사로부터 들었다며 문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합니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도 서슴지 않습니다.何でもありの韓国なのでできないはずはありません。現に前大統領のパク・クネは弾劾されたし、3代前のノ・ムヒョンは弾劾の途中で自殺しました。経済破綻の危険性を突きつけられた韓国の与党議員がムン・ジェインを切る。今の日韓関係を救う方法はそれしかありません。 야후재팬 등 일본의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는 한일 갈등을 다룬 기사들이 많이 본 기사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혐한 감정을 부추기는 기사들에 일본 네티즌들은 열광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붙은 댓글들은 더욱 자극적입니다. 한국에 더 강한 제재 조치를 해야 된다거나 한국은 누가 봐도 블랙 국가라는 등 한국을 비난하고 혐오한 글들이 수두룩합니다. 아베 정부에 대한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이 이유 없이 싫다는 맹목적 반한 감정도 숨기지 않습니다. 韓国に負けたくないという、韓国よりは日本は上だと考えている人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かなりいるわけで、韓国人が言っていることは嘘に違いないというような本とか、いろんなインターネット上でも情報出てますよね。やっぱり信じてしまい。 네, 참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말이 실감이 가네요.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것도 언론인이 남의 나라의 대통령을 탄핵을 하라는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참 이게 가능한 겁니까? 우리는 아베 총리가 아무리 이상해도 병원에 보내야 된다 이런 소리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들은 저열하게 가도 우리는 품위를 지켜야죠. 사실 일본 언론의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일본 언론인들의 수준은 더더욱 높지 않습니다. 저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관계가 아예 틀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더구나 이웃나라 대통령한테 할 소리는 아니죠. 그리고 일부 국내 보수 언론의 경우에는요, 일본 신문인지 국내 신문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일본 측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그렇고요. 중앙일보도 그렇습니다. 일부 경제신문도 그렇고요. 네, 일제시대 때 유명한 기사가 있었죠. 그렇죠. 아, 천황폐하. 조선일보는 100년째, 거의 100년째 그러고 있습니다. 과연 이 보수 언론들의 실태는 어느 정도인지 또 그 속내는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발표되기 사흘 전 조선일보에 실린 논설 실장의 칼럼. 구한말 격동기 지도자의 역량 차이가 조선과 일본의 운명을 갈랐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고종에 비유하더니 총리로서 그의 행보는 이토 히로부미에 비유된다. 일본에서 이토는 근대화의 원훈으로 추앙받는 존재다. 아베 총리를 한껏 치켜 올리는 반면 문 대통령에게는 국권 침탈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본받으라고 주문합니다. 이달 들어 일본의 수출 규제가 현실화되자 조선일보는 노골적으로 속내를 드러냅니다. 지난 5일자 논설위원회 칼럼. 외교부와 대법원은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의견을 교환했다. 이 정부는 이를 재판 거래와 사법농단으로 낙인 찍었다. 사법농단의 대표적 사례로 적발된 강제징용 재판 거래를 정당화하며 한일 갈등의 책임을 현 정부에 돌립니다. 지난주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쓴 다른 칼럼은 한술 더 뜹니다. 외교와 사법의 정치적 협의를 적폐와 불법으로 몰아 단죄함으로써 사법부를 성역화하고 국제관계에서 사법부가 외교를 지배하도록 놔두는 정신 나간 정부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사법부도 정권이 다 관리하고 그 박근혜 때처럼 해야 된다는 논리거든요. 이건 삼권 분립이든 뭐든 그런 시스템이 중요하진 않다. 최근 확산된 국내 소비자들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 조선일보의 논설 주간은 한국 국민의 민족 감정에 불을 지른 건 일본의 의도라며 불매운동을 폄하합니다. 격분한 우리 민병들이 죽창 들고 몰려들면 그걸 신호 삼아 조총 사격을 개시하겠다는 계산일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한테 덤비지 말고 국민들 가만히 있어라. 소총 맞는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대국민 겁박이거든요. 우리는 일본의 신민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대놓고 얘기해요. 최근 조선일보는 일본 언론에도 자주 오르내립니다. 극우 성향인 일본 산케이 신문의 계열사인 후지TV. 韓国政府作成のリストによると
2015年から今年3月にかけ戦略物資が韓国から流出した密輸出案件は156件に上ることが分かりました。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가 부실하다는 취지, 즉 일본의 수출 규제가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하려는 의도의 기사입니다. 알고 보니 지난 5월 조선일보가 쓴 기사를 2달이 지나서야 인용 보도한 겁니다. 朝鮮日報の中に、これは今年の5月だということで報告を受けているんですが、これは大量破壊機に転用可能な戦略物質が韓国から違法に輸出されているのが急増していると。 정작 조선일보의 원문 기사는 사실상 가짜 뉴스에 가까울 만큼 부실했습니다. 한국 전략물자 불법 수출 3년 새 3배. 제목은 그럴싸하지만 전략물자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디로 유출됐는지는 기사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례적으로 적발 건수가 적었던 2015년 이후만 비교 대상으로 삼아 통계 왜곡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당시 조선일보 기사의 출처는 우리공화당 조원질 의원실. 정부 측에다가도 경각심을 주는 거죠. 전략물자 관리를 제대로 해라. 풀어가는 건 언론사가 푸는 문제지. 우리는 자료를 서로 공유해가지고 이것을 국민들한테 알리는 역할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조선일보 기사는 일본 매체의 입맛대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일본 우익 주간지인 신조. 지난 7일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하며 말미에 달린 댓글까지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한국 정부는 거짓말의 달인이라거나 우리 한국인도 문재인을 믿지 않는다는 등 감정적 댓글들이 한국민들의 여론으로 둔갑한 겁니다. 이제 조선일보 유력지 이건 분명하죠. 일본과의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을 그냥 비판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고 한국 정부의 실책으로 돌리는 거죠. 측으로서는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고마운 거죠. 일본의 한 포털 사이트에서는 조선일보를 인용한 산케이 신문 기사와 조선일보의 일본어판 사설이 한때 가장 많이 본 국제 뉴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해결책을 마련할 생각은 안 하고 국민의 반일 감정에 호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의 이제 내용인데요. 자기네 언어로 한국의 보수지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한국에서 발행되는 기사를 번역해 인터넷에 공개하는 일본어판 조선일보. 한국에 대한 일본 기업의 투자가 줄었다는 내용의 기사는 한국을 비하하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바뀌었고 원문에는 없던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일본어판에서는 매국 정권으로 표현하며 등장시킵니다. 파문이 확산되자 조선일보는 문제 일본어판 기사들을 삭제했습니다. 조선일보의 한 관계자는 자회사에서 고용된 일본인 직원이 번역을 했을 뿐 어떤 의도나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회사 측에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혐한 뉴스 장사를 했다라는 거죠. 심도 깊은 어떤 그런 보도는 없고 대신 정부를 비판하는 거, 그다음에 국민을 훈계하는 거, 그다음에 어떤 일본의 입장을 따라가거나 혹은 좀 과장되게 말하면 추종하는 듯한 이런 보도만 있다라는 게 좀 핵심적인 문제가 아닐까라는. 사실은 이제 아베도 한국 내 여론전을 폭탄을 던져놓은 거잖아요. 아베가 이게 경제전 아니에요. 여론전이지. 한국 내 여론을 한국 내 경제를 악화시켜서 한국 내 반정부 여론을 확산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일본의 좀 만만한 정권을 좀 세우겠다. 그 타이밍을 맞은 거죠. 잡은 거죠. 네, 이걸 뭐 언론의 자유의 문제로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선일보는 도대체 어느 나라 신문입니까? 우리나라 신문입니까? 아니면 아베 개인 홍보지입니까? 조선일보가 아베 편을 든다는 건 명확하죠. 임진왜란 때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 그 길잡이를 하던 조선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과 조선일보가 굉장히 겹쳐 보입니다. 이게 이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희 스트레이트에서는 이 조선일보 일본어판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네, 스트레이트가 제일 먼저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강제징용 배상 판결 때도 그리고 일본 초계기 사태 때도 보수 언론들은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기사를 쏟아냈는데요. 특히 조선일보 일본어판은 최악의 한일 관계로 평가하면서요. 1차적 책임은 한국 정부의 교조적이고 무책임한 외교 행태에 있다는 그런 제목으로 기사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조선일보가 우리 매체 가운데 일본어판 서비스를 가장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보는 매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틈만 나면 사실을 왜곡해서 문재인 정부를 때립니다. 때려요. 일본 정부가 바라는 대로 움직이는 게 국내 언론의 역할입니까? 더구나 이런 시기에?
며칠 전에는 중앙일보에서 무토 전 일본 대사를 인터뷰했습니다. 근데 무토 대사가 강제징용 대법원 배상 판결을 잘못해서 지한파들마저 등을 돌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판에 관여 안 해서 일본 관계를 다 어그러뜨렸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토 대사라는 분 과연 이 시점에서 인터뷰 대상으로 적절한지도 의문입니다. 이분 일본으로 돌아가서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다행. 이런 책을 썼어요. 이런 제목의 책을. 네. 그리고 또 그 강제징용 재판을 앞두고는 전범기업의 대리인 역할까지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분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고문이었어요. 미쓰비시 고문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직후에 윤병세, 인수위에 있던 윤병세 씨를 만나서 로비를 했던 로비스트입니다. 이게 이런 내용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일보는 이런 말은 안 쓰죠. 자, 사실 일제 강제징용 문제는요, 이미 20년 전에 국제노동기구에서 강제노동이라고 인정을 했고 인권의 문제 아닙니까? 네. 왜 이 문제가 자꾸 다시 이렇게 불거지는지 그 이유는 뭘까요? 네, 현재로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이가 너무 큰 상황인데요. 일본 외교 문서나 일본 내 재판 판결문에도 개인 청구권을 인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베 정권이 들어선 뒤론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내부에서도 동조하는 전문가 집단이 있다는 건데요. 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 취재해봤습니다. 이달 초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린 학술대회. 일본의 한 극우 성향 연구소가 마련한 행사입니다. 일제 강점기 조선인들을 동원한 군함도 내의 강제징용이 날조된 역사였음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어느 한국인 학자가 참석해 이들의 주장에 동조했습니다. Many Koreans went to Japan voluntarily and wages were paid impartially to all workers, Japanese and Koreans alike. 당시 조선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군함도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총독부의 법령으로 징용제도가 도입된 뒤에도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Conscription was practiced according to legal process and governmental attitude derived from erroneous belief that Korean laborers were forcibly abducted and made to work like slaves. 고용된 조선인을 일본 정부가 철저히 보호해줬다는 주장까지. Wartime Korean laborers lived a free and easy life. 이 학술대회가 열린 건 이달 2일.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은 일본 정부가 하루 전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해 국내 반일 감정이 끓어오르던 때였습니다. 이우연 위원의 이런 발언은 예전부터 되풀이됐습니다. 강제 연행이라는 역사 왜곡은 한국의 반일 민족주의를 만들어내는 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판결 또한 명백한 사실에 대한 역사 왜곡에 의해서 발생한 황당한 판결입니다. 이 같은 주장을 담은 논문이 발표된 건 공교롭게도 박근혜 정부가 한일 위안부 협정을 체결했던 지난 2015년 12월. 식민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주권이 박탈된 자기가 주인으로서 살 수가 없는 사회죠. 그 본질은 말을 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그런 삶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더 본질적인 거는 식민지라는 그 사회 그걸 사실상 부정하고 있는 거죠. 스트레이트는 이우연 위원과 만나기로 약속했지만 그는 하루 전 갑자기 인터뷰를 취소했습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만은 제가 아무래도 저만 있는 게 아니라서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해서 그 인터뷰는 못 하겠습니다. 그가 말하는 다른 분들은 누구일까? 이 위원이 소속해 활동하고 있는 낙성대 경제연구소 홈페이지입니다. 이사장은 이영훈 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오래전 생방송 TV 토론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하해 파문을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한국 여성들을 관리한 것은 한국 업소 주인들입니다. 버젓이 지금 여자를 지금 말이죠 쇼 윈도에 갖다 놓고 이 성매매 하는 나라가 세계에 어디 그리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되게 그런 식의 또 정신적 문제를 성매매 문제로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큰 비난이 일자 그는 피해 할머니들을 찾아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어쨌든 저희 잘못이 크고 해서 이렇게 직접 찾아뵙고 사죄의 말씀을 드리니
제 본심이 그렇지 않다는 건 좀 이해해 주시고. 하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작년 말부터 이승만 학당이라는 인터넷 강의를 시작한 이전 교수. 위안부는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서 행해지는 위안부 자신의 소규모 영업이었습니다. 위안소 업자는 그들에게 영업 장소를 제공하고 수익을 일부를 나누는 계약관계였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려 찾아갔지만 이승만 학당 측 관계자는 스트레이트 취재진의 적대감마저 드러냈습니다. 이영훈 교장 선생님 좀 뵙고 싶어서. 인터뷰할 생각이 없으니까 오지 마세요. 아니 좀 그래도 공개된 것들을 좀 여쭤볼 수 있잖아요. 지금 당신같이 악질적으로 그렇게 방송을 하는데 어떻게 인터뷰를 해요? 지난 2015년 고려대 강의 도중 역사 왜곡과 친일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정한기 전 교수. 그 역시 이승만 학당의 강사진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한국인 징병자들은 일본에 충성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한국인의 정치적인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유효할 것이라고 그렇게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징병자들은 기꺼이 징병에 응했던 것이다. 이처럼 과거사 갈등에서 비롯된 한일 관계의 고비마다 식민사관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학자들의 속내는 뭘까? 한국의 정치 권력이 또는 학계가 종북 좌파들에 의해서 장악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아야 된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지금 뭐 계속 뭐 방송도 하고 있고 그런 뭐 이제 선전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일본 민족을 따라서 배우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런 담론이 한국 엘리트들 사이에서 공유되었고 이런 태도가 우리 사회 일각에 굉장히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야, 정말 그 포럼 화면은 정말 화가 나는 그런 화면입니다. 네. 그리고 이 수장이라는 이영훈 교수 유명했던 양반인데요. 아직도 유명한 이러고 있네요. 분이죠. 네. 일제 식민지 지배를 받아서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다. 이런 주장을 끊임없이 해오는 분 아닙니까?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 네. 그런데 이런 분들의 주장이 우리 경제사학계에서 주류라는 게 영향력이 만만치 않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문제네요. 네, 반일 민족주의도 아니고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펴냈는데요. 북콘서트를 지난 재헌절부터 사흘간 걸쳐 진행했습니다. 북콘서트 장소가 서울, 대구, 부산, 묘하게도 경부선 라인에서만 진행됐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결국 우리가 일제 잔재, 식민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빚어진 한일 갈등이 어쩌면 우리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친일을 청산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이런 생각도 드네요. 나라가 위기입니다.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그러자 친일파가 여기저기서 날뛰기 시작합니다.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표면적인 갈등만 수습할 것이 아니라 한일 관계를 전면적으로 재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이용주 기자가 준비하셨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의문투성인 이종명 의원의 지뢰사고 영웅담 또 준비했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끈질깁니다. 네, 그 5.18 망언으로 인한 이종명 의원의 제명안 나왔는데 정작 의원총회에는 상정되지 않았고요. 네. 그러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 유야무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 안팎에서는 이종명 의원한테 꼼수로 이제 면죄부를 다 줬다. 이렇게 벌써 얘기가 그냥 다 돌았습니다. 뭐 국회는 그렇다 치고요. 저희가 이 사건을 보도한 지 2달이 넘었는데 국방부, 육군 모두 다 너무나 조용합니다. 네, 원래 이게 불리한 이슈에 대해서는 뭉개기 기술이 최고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도 이게 기자 생활하고 취재를 하다 보면서 이 정도로 뭉개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추적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이트는 지뢰사고 영웅담에 대한 새로운 증언들을 확보했습니다. 이종명 의원의 지뢰사고 영웅담 여전히 의문투성입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수색대 대원들의 증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종명 대대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내가 가서 구해오겠다, 뭐 헬기를 요청해라, 뭐 이런 지시 사항들이 당시에는 없었다는 거죠. 네, 제 기억에는 없어요. 다 각자 이제 뭐 사고를 안 당한 그 뭐 병사나 일반 소대장이나 부소대장이 이렇게 일사천리로 이렇게 잘 이렇게 행동해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런 거를 지시하고 그런 상황이 못 됐어요.
일상적인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전후임 대대장이 한꺼번에 중상을 입은 초유의 사고. 포상이 아닌 징계를 받았어야 했다는 당시 군 안팎의 지적에도 이 의원은 어떻게 영웅으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 사고가 발생한 1사단의 상급 부대인 당시 1군단 소속 고위 간부. 스트레이트와 연락이 닿은 그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작전 상황 보고 올라온 걸 봐서는 내가 말한 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안 돼 있었다. 순서가 앞뒤로 뒤죽박죽 되어 있는 거야. 쭉 보니까 의문 가는 게 많아. 그래서 대대 정보장교 걔한테 들어서 확인한 다음에 내가 작성 쭉 했지. 작전 상황 보고서도 내가 다시 정리한 것으로 가름했다. 그날 밤에. 사고 당일 상황 일지들은 제쳐둔 채 상급 부대 간부가 재구성한 문서를 최종 보고서로 채택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이 간부는 작전이나 정보, 헌병 관련 병과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나온 조사 보고서를 통해 이종명 대대장은 일약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언론에서 사고라고 몰아붙이면 중간 단계에 있는 지휘관들도 자기 면피를 하다 보니까 몽땅 당사자한테 씌운다. 그래서 언론 보도를 잘해주면 이 사람들도 치료 경과에 따라서 번복할 수 있겠다고 기자들한테 설명을 했고, 그래서 살아난 게 이종명이야. 이종명이 육군대학 교관 됐잖아. 대령도 하고. 뜻밖의 사고로 궁지에 몰렸던 사고부대 지휘관도 각별한 감사를 전해왔다고 합니다. 1사단장이 누구냐 하면 저 사람이 송영근이야. 그러니까 송영근 씨는 지금도 나한테 고마워한다고. 당신이 가서 그렇게 잘 설명해주고 나한테 엄청 고마워했지. 하지만 지금으로선 무엇이 진실이었는지 따져볼 방법도 마땅치 않습니다. 당시의 상황일지 원본은 물론 새로 만들어졌다는 최종 보고서까지 모두 보존기한이 지나 폐기했다는 게 육군의 설명입니다. 그렇다고 진상규명의 의지가 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스트레이트의 의혹 보도 이후 2달이 지나도록 검토 중이라는 앵무새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육군. 그런데 뒤에서는 슬그머니 이종명 흔적 지우기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 의원의 영웅적 행적을 기린다며 육군 1사단 강당에 내걸었던 이종명관의 명칭을 돌연 전투 영웅관으로 바꾼 겁니다. 교체 시기는 지난 5월 25일. 스트레이트가 처음으로 의혹을 제기한 지 2주 만이었습니다. 육군은 올해 초 전역한 목함질의 부상자를 기리는 쪽으로 강당 명칭 변경을 추진 중이었다지만 1사단 쪽 말은 다릅니다. 맞습니다. 5월 중순쯤. 5월 중순이요? 네네. 그러면 그 이종명관 그거를 이렇게 뗀 건가요? 네. 저희 이제 군 입장에서 그렇죠. 그것도 그리고 매스컴에서 그렇게 나오고 하니까. 그게 그럼 왜 이름을 그 내린 건가요? 그래서 그 사안이 이제 저희 전 6번에 다 내용 답이 있을 겁니다. 1사단 현장 취재 요청도 육군은 거부했습니다. 현재 수색대대에서 현행 작전을 수행 중인 대대장병들의 복무 의지와 사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스트레이트 취재 요청을 지원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앞뒤가 다른 육군의 행보. 그 속사정에는 현재 육군의 수장인 서욱 참모총장의 경력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지뢰 사고가 발생했던 2000년 6월, 서욱 총장은 당시 참모총장 비서실에서 근무했습니다. 따라서 서 총장이 지뢰 사고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할 경우 자신이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당시 총장을 정면으로 겨냥해야 하는 곤혹스러운 입장이라는 겁니다. 서욱 총장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지뢰 사고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검토에 어때 좀 진전된 게 있습니까, 총장님? 아직 검토 중입니다. 지금 뭐 어떤 내용을 계속 지금 검토 중이신 건가요, 총장님? 여러 가지 그 의문 사항들 이렇게 주신 거를 네.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혹시 이게 육사 출신 그 선배들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재조사를 지시를 못 하시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아니면 총장님께서 당시 총장 비서실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죠. 국방부도 여전히 미온적이기만 합니다. 국방부 차원에서 계획된 게 아닌데. 재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지시하실 혹시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 다음에 하시죠. 질문이 거듭되자 공을 육군에게 넘깁니다.
육군에서 많은 자료들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육군은 지금 2달 가까이 계속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좀 명백히 재조사를 지시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관님? 장관님. 국방부를 감독하는 국회 국방위원회의 입장은 어떨까? 스트레이트는 지뢰사고 재조사 착수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작성해 이종명 의원을 제외한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 16명 전원을 찾아갔습니다. 저마다 이유는 조금씩 달랐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대동소이한 반응이었습니다. 이거는 저희한테 질의를 하시는 게 적절합니까? 다른 동료 의원들에 대해서 질의를 저희한테 하면 저희 보고 의원들끼리 싸우라는 얘기밖에 안 했어요. 제가 봤을 땐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계속 회의를 하고 마주봐야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쟁점하는 게 부담이 된다는 거죠. 굳이 내가 왜 여기서 척을 줘, 저 사람하고. 이 사람들은 표계산부터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거 했다라고 해서 막 우리 지역구 사람 정의롭대지 이거 아니라니까요. 이용주 기자 정말 열심히 취재하고 다닌 게 뭐 화면에 보입니다. 네, 더 추적하겠습니다. 그런데 육군이나 국방부의 반응은 뭐 답답하지만 저희가 좀 예상했던 반응인데 이 국회는 또 저게 뭡니까? 이 표계산 이 말 안에 정말 그 적나라한 속내가 다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의 계산법은 국민의 이익, 국가의 이익과는 좀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또 다른 의원실에서는요. 곧 국정감사가 열리는데 국방부가 과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이종명 의원을 상대로 과연 재조사를 운운할 수 있겠냐 이러더라고요. 그게 문제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국방부 입장에선 이종명 의원에게 너무 매섭게 하지 마십시오. 좀 살살해 주십시오라고 잘 보여야 할 판에 이종명 의원을 상대로 재조사를 과연 꺼낼 수 있겠냐는 거죠. 예, 뭐 군에서도 국회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 그렇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종명 의원 그럼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몇 달째 의원회관에 나타나지 않아서 좀처럼 만나기 힘들었고 저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종명 의원이 오랜만에 국회에서 공개 행사를 연다고 해서 한번 그 현장에 찾아가 봤습니다. 국회 의원회관의 한 회의실. 입구의 대형 화환 옆으로 사람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예비역 대령인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 주최 세미나장. 역시 군 출신다운 토론 주제가 마련됐습니다. 무엇이 군대다운 군대인가? 국민이 바라는 간부상. 국회군과 해병대에서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현역 장교 20여 명도 객석을 메웠습니다. 이종명 의원실에서 참석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걸 계기로 해서 정말 우리 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런 군으로 더욱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초청된 인사들은 이종명 의원을 향한 덕담부터 쏟아내며 말문을 엽니다. 이종명 의원처럼 이렇게 성실과 모범적으로 의원분한테 무슨 세비를 깎는 이종명 의원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로 지구 끝까지 찾아가면서도 더 뺐다는 마음으로 지금 들어와서 축사를 하게 됐습니다. 진정한 참군인이자 오래 정치 모세의 이종명 의원님께 존경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발제와 토론. 헌법 제5조를 보면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던 세미나장은 갑자기 현 정부에 대한 성토장으로 바뀝니다. 정치권의 이중적 잣대와 이불 배반적인 그런 적용에서 순수했던 또 애국적 충성심이 훼손을 당하고 그 결과로 범죄자로 전과자로 전락하는 이러한 일이 반복이 된다면 군의 충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과거 정부 시절의 군 수뇌부 인사들이 댓글 공작과 민간인 사찰 등의 혐의로 잇따라 처벌받는 데 대한 반발로 보입니다. 만약에 정권이 그대로 간다면 우리 저 현역 지금 참가하신 분도 까딱하면 정치적 개입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판결 결과는 지난해 3차 남북 정상회담 때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까지 도마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9.19 사태가 왜 벌어졌느냐? 그 단시간 내에 안 보이는 백사이드에서 군은 누군가 가서 만났던 거예요. 그 나온 작품에 한강호에 뭐 철조망 먹고 중앙에다가 뭐 6차선 도로 뚫고 다 걷어치고 말이야. 세미나 초반에 강조하던 정치적 중립은 이미 온데간데 없습니다. 군의 절대적 금기인 항명 혹은 하극상을 조장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이것을 내가 안 하고 옷을 벗었을 때 나의 군생활은 비록 여기서 멈추지만 나를 본받아서 이 불법한 위기 안보의 이 문서가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내가 역할했다 할 때 그가 바로 셀프 커피션의 인간이 아니냐. 그게 진정 충성한 거 아닙니까? 정권의 군대냐 국민의 군대냐 우리는 100% 국민의 군대죠. 근데 정권의 어떤 양모 의원께서 야, 이 좌파 정권이든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그건 아니거든. 현역 장교들까지 듣는 자리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어려운 발언들. 세미나를 마련한 이종명 의원조차 부담스러움을 숨기지 못할 정도입니다. 주로 이쪽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예비역 선배들이고 또 현역 군복을 입고 있는 분들한테 뭔가를 막 요구하고 막 한 것 같이 이렇게 느끼지 않았나 해서 굉장히 조금 조심스러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토론에 초청됐던 인사들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위치에 있을 때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내일 당장 옷을 벗어도 옳지 않으면 안 하는 거다. 네. 이러한 육사인, 이러한 사관학교 출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송영무나 정경도가 결국은 욕만 처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토론회 내내 주요 화두였던 이른바 군대다운 군대.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군인의 소신을 거듭 주문한 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군복무 시절 지뢰 사고의 영웅으로 추앙받으며 금배지까지 단 이종명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숱한 의혹들에 어떤 입장일까? 지뢰 사고 당시 군이 조사에서 발표한 살신성인 어떤 행동과 조치들이 실제로 없었다는 그런 대원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곳곳에 지뢰가 깔린 전방부대의 수색로 인수인계 과정에서 지리에 어두운 후임대 대장을 앞세웠다가 일어난 폭발 사고. 불과 2년 전 펴낸 자서전에서도 이 의원은 자신이 후임대 대장의 뒤를 따라 사고 지점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자신이 앞장서 들어간 것이라며 스스로 말을 뒤집었습니다. 진실은 뭘까? 사고 장소에 들어가신 순서가 의원님 저서와 지난번 해명하신 게 정반대인데 어떤 게 사실입니까, 의원님? 의원님, 수색대 대원들을 좀 만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의원님? 의원님, 재조사에 응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의원님? 이종명 의원 세간의 의혹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감 상당히 회복하신 듯합니다. 특히 저 세미나 기가 막히네요. 네, 세미나 주제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좀 눈에 꽂히던데요. 무엇이 군대다운 군대인가? 네, 그건 정말 저희도 궁금한 질문입니다.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질문인데 결론은 참 이상한 쪽으로 좀 가버린 것 같습니다. 이 현직 군인으로서 엄연한 불법을 저질러서 법의 심판대에 오른 사람들을 두고 정권을 탓을 하고 정부를 탓을 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현역 장교 후배들을 모아놓고 국회에서 이런 말들이 오간다는 게 전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입니다. 국회에서 세미나 열지 않습니까? 그 마이크 잡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거 다 돈 줍니다. 누가 주냐? 국민들이 세금으로 줍니다. 돈 많이 받아갑니다. 우리 돈입니다. 사실 이용주 기자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어렵게 파헤쳐서 이 부풀려진 영웅담의 실체가 거의 드러난 게 아닌가 했는데 뭔가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대로라면은 잘못하면 그냥 묻힐 수도 있겠어요? 네, 조작은 한순간인데 이를 바로잡는 작업은 얼마나 어려운지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부풀려진 영웅담, 미담은 이 이종명 의원만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2011년 8월 27일 경기도 김포시의 한강 하구. 육군 17사단 소속 임모병장이 물에 빠져 실종됐다가 4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지 부대는 당일 오후 언론사 취재진들을 현장으로 불러 사고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인명사고치고는 이례적으로 신속했던
군의 당시 발표는 어땠을까? 분대장이었던 임병장은 사고 당일 분대원들과 함께 한강 가장자리에 풀과 나무를 제거하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경사진 곳에 나무를 베어내던 후임병 한 명이 발을 헛디뎌 강물에 빠졌고, 물에 뛰어들어 구조에 나선 임병장은 후임병을 살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작 본인은 급류에 휩쓸려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게 현지 부대의 발표였습니다. 제대를 불과 2주 앞둔 임병장이 살신성인의 희생을 보여줬다며 언론들은 앞다퉈 대서특필했습니다. 임병장은 제대를 불과 보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임무를 수행하고 부하를 책임지려던 정신은 동료 부대원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전역을 2주 앞둔 임병장이 같은 부대원 백무일병이 물에 빠지자 백일병을 구한 뒤 자신은 물살에 휩쓸려. 하지만 불과 석 달 뒤 드러난 사고의 진상은 놀라웠습니다. 떠들썩한 언론 보도 이후 진행된 상급부대 조사 결과 후임병이 물에 빠진 일은 없었고 분대장이 혼자 발을 헛디뎌 변을 당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책임 추궁을 두려워했던 부대 간부들이 단순 실족 사고를 미담으로 둔갑시켰던 겁니다. 당시 조작에 관여한 17사단의 정훈 참모와 헌병대장은 감봉, 연대장은 보직 해임되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거짓 미담을 알리는 데 신속했던 군 당국. 뒤늦게 드러난 진상은 쉬쉬하기에 급급했지만 결국 들통이 났습니다. 하지만 임병장의 사망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의문이 잇따랐고 군 당국의 조사 결과 미담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은 그러나 미담 조작을 지시한 몸통이 누구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사고부대의 최고 지휘관이었던 사단장은 이후 중장으로 진급해 수도방위 사령관과 합참 작전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선제적, 공세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발할 때는 단호하게 응징하겠습니다. 그 뒤 잊혀지는 듯했던 이 사건은 6년 가까이 흐른 재작년 7월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담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처벌받았던 당시 연대장 이모 대령의 고백. 2011년 사고 당일 미담 조작 지시는 사단장이 했다는 겁니다. 사건 조작의 중심에는 당시 17사단장이었던 김장이 있었습니다. 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거짓 미담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사고 발생 당일 연대장인 이 대령은 사단과 군단에 각각 단순 사고로 경위를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군단 측에서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 대령이 전한 연대의 보고 내용과 사단에서 올라온 보고가 서로 다른데 어느 쪽이 맞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사단 측에서 사고 경위를 왜곡해 군단에 보고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곧이어 걸려온 사단장의 전화. 살신성인의 의로운 죽음이니 잘 처리되도록 해야겠다라고 언급했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숨진 임병장의 상반신이 네이 차림이었다는 걸 확인한 사단장은 상하이 모두 전투복이었던 것으로 바꾸라는 지시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작전 수행 중 일어난 사고였음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일개 상급자도 아닌 사단 최고 지휘관의 조작 지시. 불복종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고 부하를 안타까워하는 사단장의 마음이라 여겨 지시를 그대로 수행했다고 합니다. 평상시 상명하복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철학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한들 유족들에게 위안이 되겠습니까? 저도 자식을 키운 사람으로서 절대로 위안이 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사단장의 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당시 언론 발표를 앞두고 거짓 미담을 먼저 자신에게 보고한 건 연대장이었다는 겁니다. 연대장이 최초 보고를 나한테 하니까 그래 어려운 죽음 당신 말대로 참 어려운 죽음이구나 잘 처리해라 이렇게 된 것이죠. 연대장의 어떤 그 오버 액션에서 이게 잘못 발견했던 것들을 제가 이틀 만에 다 잡아준 거예요. 적어도 사고 당일엔 임병장의 죽음을 고귀한 희생으로 이해했다는 얘기. 그러나 이례적으로 신속했던 언론 홍보는 방송 보도를 보고서야 알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군 작전 지역에 민간인들이 드나드는데도 최고 지휘관인 사단장이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연대장의 지시였습니까? 취재진을 부른 것이 아니고 예. 119
내부에 그 민간국의 구조대가 오다 보니까 거기서 아마 리크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군 작전 구역을 119를 따라서 이게 들어가는 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정원 참모가 그 했는지 안 했는지 전 그 알 수가 없는 일이지만 제가 보고받기로는 우리 정원 참모도 기자를 이렇게 요청해서 했다고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연대장의 폭로 이후 사단장이 그를 무고죄로 고소하면서 이 사건은 누가 조작을 주도했는지를 가리기 위한 군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진정한 충이라는 것, 진정한 용기라는 것은 무엇을 덮는 것이 아니고 군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면서 나에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듯하게 가야 한다. 그래야 군이 살고 나라가 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미담에 대한 내용을 알고도 침묵했던 것, 그것이 가장 후회됩니다. 아니, 사고 당일 언론사 취재진이 철책 넘어 군 작전 구역까지 들어가서 설명을 듣고 장교 인터뷰까지 했는데 사단장이 뉴스를 보고 알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뿐만이 아니라 석연찮은 부분이 한둘이 아닌데요. 일단 사단장은 연대장에게 최초의 미담으로 보고를 받았다. 반면 연대장은 사단장으로부터 미담 조작을 지시받았다. 이렇게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고요. 결국 사단장이 연대장을 상관 무고죄로 고소를 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결국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런데 둘이서 고소고발을 하고 있으니 이런 분들이 지휘관인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따르고 어떻게 군을 신뢰합니까? 네, 그런데 조작, 은폐 이런 이야기는 군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달 북한 목선 사태 때도 발견 장소를 왜곡하는 등 사건을 은폐, 축소했다는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바로 지난 4일에도요. 해군 2함대에서 거동 수상자를 놓쳐놓고는 병사 한 명에게 거짓 자수를 시켜서 또 논란이 됐었죠. 군 하면 의문사, 조작이 연관 검색어로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끈질기게 추적하려고 합니다. 친일파, 이거 제가 좀 해봐서 아는데요. 사람이 제정신으로 하기에는 좀 힘든 일입니다. 100년 만에 일본발 위기로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친일 의식을 가진 이른바 토착 왜구들이 우죽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뿌리가 어디인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준동하는지 스트레이트가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Me on the path to glory. Tell me some old bedtime story. I listen close. How do you